세대 간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했는데 그 폭행을 받고 자란 자녀가 그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학습한다는 거죠. 보고.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폭력 유형에는 뭐 부부폭력, 노인학대, 자녀학대, 동거가족폭력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폭력 실태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가정폭력이 좀 많은 나라에 속하죠. 법률 및 제도적 대처가 어떤 게 있냐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의심만 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나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조사는 경찰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이런 데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 및 접근금지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뭐 피해자 근처로 갈 수 없다는 그런 거를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게 약간 효과적으로 못 가게 됩니다. 처벌을 받으니까. 예방 및 개입 치료는 가해자에게는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폭력 행동에 대한 책임인식을 강조하고 분노 조절 및 비폭력 갈등 해결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 뭐 가부장적인 태도, 아버지니까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 치료는 이런 성적, 경제적, 정서적 이런 통제 이런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트라우마 치료 및 심리 상담이 들어갑니다. 또한 안전계획 수립 및 자원이 연계가 됩니다. 비폭력적인 부모 자녀 관계 증진을 피해자의 지원을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다음은 예방교육입니다. 건강한 가족 소통 및 관계 맺기 기술, 뭐 경청하기, 감정 대화 이런 것을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요즘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가정폭력 예방 교육, 또 민주시민 교육 이런 방침으로 많은 영상 및 또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훈육 방법, 양육 방법 및 부모의 역할. 특히나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가 사춘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모들 대상으로 어떻게 양육하는지,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성적, 경제적 이런 폭력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이 발생됐을 때 사건 후에 대처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 뭐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위기 대처 차원,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사회적 차원, 인식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눠본다면 가정 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서로 존중하고 대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화로 풀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정 내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적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나전달법. 상대방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욕구를 전달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이런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경청 및 공감도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인 신호를 파악하며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아, 네 기분 내가 이해해. 내가 뭐뭐뭐 해서 속상하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가정 내에 이루어지면 관계가 증진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노 및 스트레스 관리가 있겠습니다. 타임아웃 기법이죠. 격렬하게 폭발하기 직전에 잠깐 멈추자 우리. 그리고 안전하게 자리를 피해서 감정이 진정된 다음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 폭발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감정이 격렬하게 폭발할 때는 잠깐 우리 멈추자. 다음에 이야기하자. 진정시킨 후 다시 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정기적으로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 그럼 음악을 듣게 하거나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럼 뭔가 매운 걸 먹거나 좋아하는 것을 먹고 스트레스를 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평등한 관계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부모들의 특징은 자녀가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일이라도 함께 상의하여서 결정하며 차별과 편견이 없는 평등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체벌이죠.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웁니다. 뭐 못하면 종아리 들어 하는 건 옛날식이죠. 지금은 신체적 체벌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 자녀와 평등한 관계와 존중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얼른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로 해야 되죠? 112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다면 거기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112, 1366 여성 긴급전화 이런 곳에 전화해서 번호를 알고 있어야겠죠. 뭐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112, 112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일어날 때 또 전화할 수 있는 게 1366 여성 긴급전화입니다. 이곳에 빠르게 전화해서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으면 거기로 얼른 전화해서 개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비상용품, 집에 가정폭력이 자주 발생되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여윳돈, 갈아입을 옷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좋겠죠. 챙겨갖고 안전한 공간에 미리 챙길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얼른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갈 데가 없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친구 집이나 친척 집, 쉼터 같은 연락한 사람을 사전에 정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막 폭행 소리가 날 경우에 경찰에 좀 신고 좀 해달라고 이웃에게 미리 부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그 부탁을 듣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112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대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기상황 대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및 제도적 예방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정폭력이 비난이나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 집에서 싸웠는데 뭔 경찰을 부르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개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됩니다. 즉 신고 의무 및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가정폭력이 나무집에서 일어나면 나무 집안 싸움에 나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범죄로 인식해서 의심이 들면 일단 의심만 돼도 112로 신고해야 됩니다. 또는 1366 여성 전화를 그랬죠. 112에 옆집 부부싸움한 것 같은데 의심만 돼도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니면 1366 옆집 여자가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시끄러워요. 의심만 돼도 신고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됩니다. 112, 1366 그래서 위기상황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예방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존중, 성인지 관점의 이해,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 향상, 비폭력적 갈등 해결 기술 습득 이런 교육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 부모들 대상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건강한 부모 역할, 아동 발달 이해, 적절한 훈육 방식,
의사소통 능력 강화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럼 실제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가해자인 대부분 아버지들이 되겠죠.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요? 폭력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뭐 우리 자녀니까 때려도 돼 이런 걸 확실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폭력에 대한 책임 인식, 분노 조절 및 비폭력 행동 대안 학습. 뭐 화만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뭐 이런 행동을 분노 조절하는 것과 비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학습. 비폭력적 행동 대안 학습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학습된 대로 행동하거든요. 옛날에는 물건 집어던지고 막 화를 내고 두드러 패고 이랬으면 이런 비폭력적 행동을 대안을 연습을 하면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른 대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회적,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징,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뭐 집안 싸움을 우리가 뭐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이게 굉장히 두 번째였고 신고해도 소용 집안 싸움인데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정사가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 세 번째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이렇게 순서대로 사적인 일로 치부해서 신고를 꺼려합니다. 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폭력은 그 개인의 원인이 아닌 개인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요인들은 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개인적 요인은 그 폭력한 행위자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및 배경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때리는 행동, 던지는 행동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성장 배경 및 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도 맞고 살았다는 거죠. 또 부모 간의 폭력을 먹고가면서 성장했을 경우 폭력을 갈등 해결의 방식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폭력의 세대 간 대물림이죠. 엄마 아빠 싸울 때 막 물건 집어던지고 싸운 것이 저렇게 또 싸워갖고 해결하는구나 부부간에 이렇게 학습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나한테도 이루어져서 나도 똑같이 뭔 일이 터지면 집어던지고 싸우고 두드러 패고 이런 세대 간 대물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성장 배경에가 학습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및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죠. 분노 조절 장애, 분조장이라고 그러죠. 분조장이 있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충동성이 높습니다. 욱 하면 그냥 욱 합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한데 욱 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알코올, 술만 먹으면 폭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알코올 및 뭐 약물 먹는 것은 폭력을 유발하는 심화 요인이 아닙니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폭력 성향을 억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술 먹는다고 사람들 때린다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술이 취해도 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은 그게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폭력 성향이 있다는 거죠. 성장 배경이 있든지 이 폭력 성향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게 술 먹으면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신가요? 폭력 성향을 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켜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폭력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술 먹었을 때마다 때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그 폭력을 하는 그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불안한 성격 이런 것들,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무시해 막 이런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은 안 무시하는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냥 대답만 안 해도 나를 무시해 막 특히나 술 먹었을 때 또 우울증이 있고 또 불안정한 성격 이런 사람들은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신건강적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통제 욕구 및 신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족들을 권력과 통제를 갖기 원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 우리 각 씨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어요. 이런 거죠. 내가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들을 통제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얘들도 내가 통제 못해요? 이런 거죠.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 신념이 있는 거죠. 태도가 있고 이런 것이 통제 욕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징. 워커는 학대받은 여성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 이렇게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폭력이 순환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사례에서 말한 거죠. 위험이 수반된 긴장 상태, 격렬한 구타 상태, 회개 단계, 막 선물 주고 과하게 다시는 안 때릴게, 나가 일 좋아해서 그랬어, 뭐 어쨌어 하고 이러한 믿음이 다시 남성을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되고 순환하게 된다. 반복된다는 거죠. 안 바뀐다는 겁니다. 긴장과 위험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회귀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바뀐다. 폭력의 순환한 게. 이런 사람들 어떻다? 그 원가족, 부모 세대 때 맞고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싸우는 것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적 요인입니다. 부부나 가족관계의 특성 및 역기능적 상호방식,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가정폭력이 일어날 때는. 질투가 심하다든가, 소유욕이 높다든가, 심각한 갈등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폭력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막 질투가 나는데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소통의 기술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 스트레스, 직장이 뭐 없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빈곤이 있을 때 경제적 스트레스는 폭력 발생 위험을 매우 높입니다. 집에 놀고 있으면 만사가 짜증나는 거죠. 폭력 발생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빈곤, 경제적 어려움,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 이런 것들이죠. 또 권력 불균형,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거나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관계는 권력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또 발생됩니다. 가정폭력의 특징 및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또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구조, 문화와 관련된 요인이 있죠. 성불평등 문화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뭐 가부장 제도 이런 것은 여성을 폭력에 취약하도록 만듭니다. 또 폭력에 대한 관용이 있죠. 가정폭력을 사적인 집안일로 치부하고 사회나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이 가정폭력의 문화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족이 외부 사회와 고립되어서 지지체가 약하거나 도움받을 통로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폭력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가족 있죠. 외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는 가족 이런 데는 폭력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 환경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범죄율이 높거나 빈곤율이 높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빈곤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는 가정폭력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 발생 원인, 개인 내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 개인 내적 이론, 정신병리학적 모델로서 그런 정신병리학을 갖고 있다. 선천적으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알코올 이론. 술 마시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술 먹었다고 때린 게 아니고 술 마시면 폭력 성향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그래서 절제를 못한다. 이거죠. 사회심리학적 이론.
사회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 사회 집단,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이 가정폭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학습 이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학습을. 싸우는 것을 그들의 부모나 다른 중요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학습한 결과다. 어렸을 때 부모들이 막 싸운 걸 보고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학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물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등 이론.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한 집단으로서 발생된 갈등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가 폭력을 사용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문화적으로 폭력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막 말씀드렸죠. 구조적, 문화적, 그 다음에 여성주의론, 남녀 불평등에서 일어난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경제 문제하고 밀접하다는 게 알 수 있고 또 대물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계속 줄어들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그 사각지대가 발생이 있어서 가정폭력 문제는 실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가정폭력, 부부폭력을 조사했습니다. 보면 신체보다 다른 유형의 폭력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체, 성적, 경제적, 정서적, 통제 뭐 이런 것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제가 제일 많다는 거죠. 배우자의 폭력 피해 경험 중에 신체, 성적, 정서적 이것도 있지만 통제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 학대는 아동폭력 가해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정서폭력, 신체폭력, 방임은 좀 적죠. 제일 심한 것이 아동폭력 가해율.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보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나 뭐 분노가 높거나 그런 분들은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노인학대에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을 또는 방임을 조사했습니다. 1년간 폭력 피해율은 3.8%, 정서폭력 3.5, 방임 0.3, 신체폭력 0.2.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여성이 10%, 남성이 12.6%, 거의 비슷하네요. 정서폭력이 가장 많았죠. 노인폭력 피해는. 자녀나 뭐 사이나 며느리, 손자로부터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죠. 경찰청 112 신고 통계 보십시오. 계속 늘어나는 거 보시죠. 2016년에, 2017년에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었네요. 2019년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정폭력 처벌 현황입니다. 해마다 처벌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 보시죠. 법적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신고는 줄어들었어도 처벌은 더 훨씬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강화되어 있습니다. 신고 통계, 가정폭력, 피의자 현황, 피의자죠. 그러니까 가정폭력 일으킨 사람이죠. 피의자 현황은 제일 많은 사람이 남성이고 연령별로는 41세에서 50세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30세 상급. 중년층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죠. 피해자는 제일 많은 것이 여성이고 제일 많은 것 보면 중년층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남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 통계를 보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법적 개입입니다. 가정폭력에 법적인 개입이 들어가고 있죠. 보호 관찰 이런 법적인 거. 근데 사실은 이런 법적인 거 내용보다는 가정폭력 사회복지에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도움을 줄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봅니다.